또 큽니다. 자, 새벽에 아약스를 상대로 나폴리가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총 6경기 중에서 단 4경기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조 1위도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나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나폴리는 아약스와 10월 13일 새벽에 경기를 했어요. 4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나폴리는 사전 전승인데요. 그리고 이제 세리아 합쳐서는 공식 경기 9연승이고요. 그 챔피언스리그 사전 전승 중에서 3골, 4골, 4골, 6골을 넣은 4번의 승리를 통해서 3, 4, 4, 6, 17득점이죠. 17득점을 올리는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점 면에서 앞으로 리버풀이 따라잡을 수가 있긴 하지만 뭐 승점에서 아무리 좀 누가 따라잡혀도 공동 최다 승점이 될 것은 이미 확정돼 있어요. 승점 12점을 땄기 때문에. 그리고 리버풀에게 이미 대승을 거둔 바가 있어서 다음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 대패를 하지만 않으면 조 1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사실 3차전, 4차전 모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3차전, 4차전 같은 팀을 만나기 때문에 이 두 경기에서 고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일정인데 아약스면 사실은 좀 어려운 상대거든요. 근데 이제 아약스를 상대로 6대1, 4대2 두 번의 대승을 거두면서 쉽게 올라갔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요. 일단 흐름을 보면 나폴리가 전반 4분 만에 이르빙 로사노의 선제골, 그리고 전반 16분에 라스파도리의 추가골 나오면서 빨리 앞서갔고요. 두 골 다 나폴리의 굉장히 매끄러운 패스워크가 잘 드러난 나폴리 특유의 득점들이었어요. 나폴리가 경기를 지배한 그런 초반이었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아약스가 좀 반격을 하면서 다비 클라센의 추격골이 있었지만 그 뒤에 크바라치엘리아의 페널티킥 골로 나폴리가 다시 도망갔고요. 그 뒤에 베르베인의 페널티킥 골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베르베인이 원체 이제 팀이 수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유의 이런 세레머니를 하고 막 자축할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공을 갖고 돌아가야 했죠. 그리고 나폴리가 3대2 상황,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후반 44분 빅터 오시멘의 부상 복귀골이자 경기 세게골이 터지면서 4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죠. 김민재 선수는 이날 약간 고생할 것이 예고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비의 파트너, 센터백 파트너인 아미르 라흐마니가 근육 부상, 널쩍다리 근육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이죠. 그 대체로 누가 나올 것인가를 가지고 두 명의 센터백이 좌울질이 됐는데 레오 웨스티고르가 좀 더 유력하다. 왜냐하면 웨스티고르가 라흐마니의 후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를 라흐마니 자리로 옮기고, 즉 오른쪽으로 옮기고 왼쪽 센터백으로 이 팀의 지난 시즌부터 후보 센터백이었던 주앙 제주스를 투입하는 카드를 스팔레티 감독이 꺼냈어요. 그래서 제주스 김민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작동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일단 김민재는 오랜만에 프로에서 오른쪽 센터백을 뛰니까 원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좀 어색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패스미스도 좀 큰 게 하나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준수했지만 조금 눈에 띄는 실수가 한두 번 있었다. 그리고 제주스 자체의 기량이 솔직히 말하면 좀 부족했어요. 제주스가 굉장히 못하는 날이었다. 국내 세리아 팬들 사이에서 이런 날에 주앙 제주스를 보고 주앙 뭐하는 자라고 농담을 하는데 주앙 뭐하는 자 모두의 주앙이었고요. 주앙 제주스는 기본적으로 30대 노장입니다. 예전에 빠른 발로 수비를 하던 선수지만 지금 발이 좀 느려진 대신에 노련미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날은 포지셔닝이 엉망이었고 주앙 제주스가 완전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데 가 있으면 김민재 혼자 원백처럼 수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나왔어요. 그런 상황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에 김민재에게 부하가 좀 많이 걸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르베인의 페널티킥 같은 경우에는 상대 교체 들어온 공격수 브로베이를 주앙 제주스가 막다가 그냥 힘 대결에서 지의 풀에 밀려 넘어지면서 상대를 잡아 끌면서 넘어지는 굉장히 불필요한 파울로 이제 페널티킥을 내준 거거든요. 게다가 제주스는 그 뒤에 경고도 받았어요. 이런 일련의 양상을 볼 때 아마도 제주스는 앞으로 뛰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아마 김민재 웨스티고르 조합이 라흐마니의 복귀 때까지는 가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제주스 웨스티고르가 두 명 다 잘 해줘야 김민재가 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까 김민재는 아마 라흐마니 복귀 때까지는 거의 못 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경기라면요. 그 다음에 이제 팀 차원에서는 아까 16강 진출이 확정됐고 조 1위도 매우 유력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리에 A 경기에서는 김민재를 뺄 수 없지만 챔피언스리그 잔여 경기에서는 김민재를 뺄 수도 있다. 뭐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인저스와의 경기, 리버풀과의 경기 두 경기가 남았어요. 영국으로 가는 두 개의 원정이 남았는데 아마 김민재 해설을 둘 다 혹은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뺄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 우리가 좀 흥미롭게 얘기할 만한 선수, 전 토트넘 선수라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은돈벨레와 베르베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요. 먼저 베르베인은 손흥민의 후보 신세였지만 토트넘을 빠져나간 뒤에 아약스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아약스에 영입된 뒤에는 아약스의 에이스로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등번호도 7번, 위치도 왼쪽 윙어. 손흥민이 없는 데서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막 잘하고 있었는데 이번 나폴리와의 2연전에서는 뭐 뾰족한 모습을 보여준 건 없었고요. 그나마 이번 2차전에서는 좀 심기일전하고 공을 잡고 뭐 2대 패스 많이 시도하고 하면서 뭔가 좀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했지만 뭐 결정적으로 다 통하진 않았다.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긴 했지만 뭐 그건 페널티킥이니까 많이 만들지 못했다. 좀 아쉬운 경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은돈벨레는 후반 4분 즉 49분에 투입됐어요. 잠보 안기사 대신 투입됐는데 아마 안기사가 가벼운 부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은돈벨레가 이제 들어오면서 원래는 젤렌스키랑 주로 교체가 되던 선수인데 안기사 대신 들어왔다는 거는 중원이 은돈벨레, 로버트카 그리고 누굽니까? 젤린스키 이렇게 3명이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좀 불안한 조합일 수 있습니다. 어떤 덩치, 힘을 담당하는 선수가 셋 중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은돈벨레가 열심히 수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은돈벨레 확실히 수비할 때나 공 돌릴 때나 좀 판단을 빠르게 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토트넘 있을 때보다는 플레이 템포가 빨라졌고요. 팀 플레이 관여도도 높아졌습니다.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모든 걸 다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열심히 해주는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이날 나폴리는 평소 쓰던 대형에서 뭐 요즘 주전 멤버에서 최대한 부상자만 빼면 유지하려고 나왔어요. 당연하죠. 이번 아약스전을 잡아야만 앞으로 일정도 편해지는 거고 중요한 경기니까 최대한 주전으로 나왔어요. 주장 제주스 빼고는 거의 주전이었고 게다가 벤치에 원래 주전이었다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빅터 오시멘까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가 구현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선발 공격수인 라스파도리 골을 넣었죠. 그리고 교체 투입된 오시멘이 세게 골을 넣었기 때문에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라스파도리는 뭐 공을 잘 주고 받으면서 기술적으로 상대를 요리할 수 있는 단신 공격수지만 본인이 충분히 상대의 수비수를 골탕 먹일 수 있는 그런 모습 한번 보여줬어요. 왼발 강슛으로 꽂아 넣는 그런 득점을 했고요. 오시멘 같은 경우에는 오시멘 오랜만에 보니까 또 귀엽더라고요. 그 라스파도리랑 완전 다르죠. 지능적이고 기술적인 라스파도리와 반대로 본인의 어떤 힘, 페이스 그리고 좀 집중력 이런 걸 활용해서 투박하지만 그래도 뭔가 만들어내는 선수가 바로 오시멘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프사이드 또 터치 미숙 이런 걸로 득점 기회를 날려 먹으면서 좀 아쉽지 않나라는 평가가 나올 쯤인 후반 44분 갑자기 상대 센터백인 블린트를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공을 스스로 빼앗아 내고 빈 골대에 차넣는 그런 의외의 플레이, 의외성 있는 플레이로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오시멘의 복귀 앞으로 나폴리의 승승장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센터백은 빠졌지만 공격의 에이스가 또 돌아오면서 전력 누수가 있으면 또 돌아온 선수도 있고 전력 누수가 쌓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나폴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흡이차 크바라첼리아 얘기 또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김민재와 더불어서 이번 시즌 나폴리의 성공한 영입생 중에서도 투탑으로 꼽히는 그런 선수죠. 이날 아약스 상대로도 뭐 2명 뚫고 3명 뚫고 뭐 크로스 올리고 정말 가진 재능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나폴리가 이 선수를 믿고 왼쪽으로 공을 몰아주기에 충분하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플레이 해줬어요. 바로 근처에 있는 미드필더인 지엘린스키 그리고 풀백 올리베라의 오버래핑과의 호흡 역시 흡이차가 갈수록 잘 맞춰가면서 점점 더 팀의 공격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까지 봤습니다. 자, 나폴리의 잔여 일정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 보겠습니다. 이제 볼로냐 약체 볼로냐와의 세리에 홈 경기가 있어요. 원래대로면 라흐마니가 부상을 안 당했으면 이 볼로냐전에서 아마 김민재가 쉬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라흐마니 부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민재 쭉 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S 로마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챔피언스리그 레인저스와의 홈 경기, 세리아 사소올로와의 홈 경기, 나폴리 리버풀로 떠나는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쉬운 경기가 볼로냐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경기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가 센터백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날 나온 제주스의 경기력 문제, 웨스티고르를 기용하면 해결될 것인가, 센터백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숙제에 대한 답을 스팔레티 감독이 반드시 찾아야만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는 뭐 듬직하지만 수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파트너를 찾는 것이 스팔레티 감독의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